위대한 건축가인 그 르꼬르부지에가 유니테 따비타시옹을 통해서 아파트의 기틀을 유럽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아파트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빈민주거 내지 또 저질주거로 이제 그 아파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오명을 벗지 못해서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테 따비타시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미친 건물이라고 철거해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서유럽에서 실패한 아파트 이상이 제대로 실현된 게 어디 같으세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삼국 중에서 아시아에 유일하게 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아파트가 가장 활발히 들어서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서울교회 성암동에 현대식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1958년에 세워졌습니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4층, 5층짜리의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획기적인 일은 저 아파트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지 들고 배 잡고 이제 공용 화장실 앞에서 재래식이죠. 앞에서 이제 내 차례 언제 오나 이러고 있어서 있다가 이제 사용했었을 즈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혁신적인 일이죠, 그죠? 그래서 당시 준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종암 아파트에 있으니 참 현대식 아파트입니다라고 본보기로 삼자고 하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종암 아파트는 이제 방 2칸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조그만 창고가 있었고 또 발코니까지 딸린 그 당시로서는 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한쪽 귀퉁이는 조그맣게 간이식 장독대도 이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또 부엌에는 또 연탄 아궁이가 있었죠. 물론 연탄을 들고 거기까지 몇 층까지 올라갔었어야 됐었지만 아파트에 연탄 아궁이가. 연탄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종암 아파트가 막상 이제 분양은 잘 안 됐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됐어요. 4, 5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이 높은 데서 살면 고공병 걸린다고 기피를 했습니다. 고작 5층인데. 자,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주택난이 많이 이제 가중됐죠. 대한주택공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때 탄생한 게 바로 최초의 이제 단지식 아파트 개념을 도입해서 지은 마포에 있었던 마포 아파트입니다. 6층 높이였고요. 또 종암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4배 갖췄습니다. 그런데 또 종암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이유로 또 미분양 사태를 좀 겪게 됐어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마포 아파트는 그 사건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동물 실험이요? 자, 동물 실험이면은 약간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좀 감지하려고 하는 게 약간 동물 실험 그렇죠. 같아서. 그래야지 실험을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아파트를 밑을 파다가 가스관을 건드렸나? 아니 진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기술이 저 배성 씨, 아파트가 얼마 배성 씨, 저 아파트가 얼마 배성 씨. 그때는요 가스가 없었고요 연탄만 썼어요. 이제 웃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 못하신 분 많으시겠죠. 연탄가스 누출 사고입니다. 당시 이제 그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1962년 12월 7일에 마포 아파트가 이제 준공되지 일주일 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연탄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일가족 6명이 중태에 빠졌으니까 아주 큰일이었죠. 그래서 그 중태에 빠진 피해자들은 아파트 부엌 구조가 잘못됐다. 피해를 보상을 해달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 기능하고 가장 좀 비슷하다는 설치류 그 실험 동물 있죠. 기니피그라고. 그래서 그 6마리를 이제 구해서 이제 방마다 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니피그가 문제없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사람하고 동물하고 어떻게 같으냐. 그 동물 실험만 갖고 안 된다. 인체 실험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체 실험을 하면 누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체 실험을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이 사건 때문에 부딪히던 이제 담당 건축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부장이 이씨 내가 하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설마. 다행히 아무 일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아파트 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한옥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이제 우리의 주거 형태가 넘어오면서 생활은 뭐 편리해졌죠. 근데 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우리 삶이 과연 꼭 뭐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옥은 방들의 이름을 위치에 따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방, 뭐 건넌방, 뭐 아랫방, 뭐 저 사랑 아래채방. 그리고 밥을 어느 방에서나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밥상 놓으면은 그 식당 되는 거고, 이부자리 깔고 자면은 그 침실 돼요. 그 책좀 읽려고 보면은 그 공부방이죠. 전에 한옥의 부엌에서는요 취사도 했지만은 뭐 아궁이 때니까 이제 난방도 했고, 목욕을 어디서 하신지 아세요? 부엌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아궁이에 뜨뜻한 물이고 거기다가 물을 내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퍼서 쓸 수 있으니까 부엌에서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옥의 부엌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주방으로 갈라지고 보일러실로 갈라지고 각각의 방들이 이제 기능에 따라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침실, 옷방, 뭐 아이방, 뭐 거실, 주방, 뭐 식당, 뭐 욕실 용도별로 분할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집이 뭐 답답하고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좁다고 느껴지겠죠. 자, 너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심리가 달라지기도 하겠죠. 너비 연구도 많이 합니다. 네. 실험 참가자가 일상적으로 사는 공간보다 약간 좁은, 약간 넓은 네네. 이런 쪽의 공간에 그분을 한 30분 정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좁아진 사람한테 당신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거, 각자 할 일을 잘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약간 넓어진 데서 네. 평상시 공간보다 약간 넓어진 데서 한 30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잘 협동하는 거. 아하. 가치관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 너비에 따라서.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옥의 가장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가운데 마당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장하기에 마당이 없는 한옥은 한옥이 아닙니다. 마당이 있어야 한옥입니다. 한옥의 정신은 마당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마당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뭐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흐린 날 맑은 날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마당에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이런 자연하고 소통도 있지만은 전에는 우리 결혼식도 했어요, 마당에서. 결혼식도 했어요. 뭐 생일 잔치는 당연하고 김장하죠. 요새 김장들 잘 안 하지만은 장례식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집안의 행사들을 다 마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사들은 다 밖에 나가서 해야죠. 뭐 아파트 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마당이 없어지고 대신 거실이라는 우리의 그 소고 생활적 기능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을 대신해 가지고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TV. 또 하나 있습니다. 소파. 맞습니다. TV와 소파가 이 우리 마당을 대신해서 거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이 아닌 미디어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아파트 생활에서는 이제 소진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삶의 공간이 한옥에서 이제 아파트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또 사고방식도 많이 변화해 온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요, 주택 설계 때 저는 거실을 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악평이 높습니다. 거실은 되게 중요한 공간 아닙니까? 가족들끼리 모이죠. 네, 네. 그럼 많이 소통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리모컨 갖고 싸웁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틀자 저거 틀자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 공간이 아니고 이게 갈등의 공간입니다. 거실이 저한테는. 그러나 대신 이제 그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뭐 독서 공간이라든지 뭐 음악을 같이 듣는다든지 가족들끼리 이제 취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이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제가 뭐 주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도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이제 한옥들이 모여 있던 마을처럼 뭐 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을과 동네가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큰 전쟁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꽤나 평화로웠던 반면에 서양이나 유럽은 뭐 전쟁이 항상 이제 잦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을 만들면 꼭 이제 뭐 성을 쌓아서 전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게 됐겠죠. 그럼 이렇게 성을 쌓으면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성주라든지 이런 지배계급들이 이제 살게 됐을 거고, 성 밖에는 뭐 취약하니까 피지배자 계급들이 살면서 이런 마을이 도시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516년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 개념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공상 사회 소설을 발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토피아의 뜻이 무엇일 거로 생각이 드세요? 낙원? 천국, 무릉도원. 무릉도원. 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그리스 말로 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토피아는 물리적으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토피아 그 책 안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 공상 사회 소설 안에는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유가 완벽하게 갖춰진 시스템의 어떤 가상 이상 국가를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요. 하루에 6시간 노동합니다. 그리고요. 남녀 평등 교육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500년 전인데 이 토마스 모어의 이제 사상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그 토마스 모어의 이제 유토피아를 시작을 해서요. 유럽인들은 그러면은 뭐 저렇게 없는 게 아니고 진짜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 그런 이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이 도시는 보통 16세기, 17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유럽의 도시들은 이렇게 좀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제 그 그림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도시는 왼쪽에 저런 그림을 그려서 오른쪽에 그대로 실현한 이태리의 팔마노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도시들이 많이 그대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거기는 평지에다 이렇게 만드니까 그림 그려서 빵 얹어놓으면은 도시 하나 만드는 거죠. 그 유명한 유럽의 도시들, 뭐 런던이나 뭐 파리나 비엔나나 이런 큰 도시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도시로 시작이 되면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도시들이 이제 로마에 많이 점령을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면 로마 그러니까 부대들이 이제 주둔을 해야 되니까 그게 도시로 발전해서 지금의 그 유럽의 도시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유럽의 도시 말고 이제 우리의 도시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아마 보시는 그 사진은 우리의 옛날 지도입니다. 우와. 한양도성이죠. 이 지도는 이제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든 그 고산자 김정호 선생을 아시죠? 1840년경에 제작한 거로 추정됩니다. 꼭 지금 뭐 김정호 선생이 그걸 제작했다는 것은 아직 뭐 확증은 아닙니다만 추정되는 수선 전도라고 합니다. 수선이라는 뜻은 선한 게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양, 지금의 이제 서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동서남북에 이제 그 산이 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4개의 산을 그 성곽으로 사방으로 둘러졌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 이제 한양도성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서울은 이제 이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쪽에는 이제 주요 시설물들이 있었고 그 성곽 주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도성 안을 보면은 위쪽 북편에는 대개 이제 궁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서쪽으로 가운데 면한 것이 이제 경복궁이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장덕궁과 창경궁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종묘를 만들어 놔 있습니다. 또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 그 서쪽 편에 성벽 바로 옆에 붙어서 경희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뭐 궁궐이라든지 사직이라든지 문묘 등이 이제 담을 두르고 안쪽에는 숲과 정각을 이렇게 좀 같이 그려놔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서양 도시들의 굉장히 인위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요, 그냥 길이 나면 나는 대로 또 개천이 있으면 개천이 흘러가는 대로 또 그걸 피해서 또 길을 만들고 골목이 그러면서 생기고 이래서 도시가 아주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건축가는 보통 뭐 건물만 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이제 제안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에 이제 당시 그 파리를 비롯한 모든 그 유럽의 대도시들이 모두 다 이제 중세 때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 밀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도시 계획들이 이제 뭐 하나둘 나오게 되죠. 근데 그중 하나가 1925년경에 역시 또 우리 위대한 건축가인 르 꼬르부지에가 제안한 파리의 새로운 무아쟁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이제 그림에 보시죠. 이게 파리의 이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건물들을 다 허물고 이렇게 지어서 한 300만 명을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대지의 95% 정도를 다 그냥 녹지로 만드는 겁니다. 기존 건물 헐고 60층짜리 뭐 십자가로 된 아파트를 한 뭐 18동 정도 세워서 주민들 다 수용을 하고 차는 다 지하로 다닙니다. 그죠? 오, 이게 뭐 대단한 혁신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또 혁신적인 것은 고층 빌딩 이렇게 사이에다가 중앙역도 두고 그 중앙역에 비행기를 이착륙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대신에 지금 뭐 쓰죠, 우리? 드론 쓰잖아요. UAM이라고 하는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도심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운송 수단을 우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25년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한 100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그림이나 사진 보시면 뭐 지금이나 역시 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주 앞을 내다보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은 이제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이제 도시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새롭게 뒤집혀지는 거를 이제 원치 않았죠. 그리고 당시 뭐 파리는 뭐 르 꼬르부지에의 제안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뭐 사실 이후 많은 도시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어떤 도시들을 제안하는지 한번 좀 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와. 환상적이죠. 영화인데. 저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수직 버티컬 시티라고 합니다. 뭐 이런 도시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물 위에 떠 있는 뭐 플로팅 시티, 뭐 수상 도시도 있고요. 또 다른 그림은 걸어 다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워킹 시티라고 합니다. 이런 그 아주 환상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우리 느꼈다시피 아직은 우리의 삶하고는 좀 실질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겠죠. 근데 모르죠. 100년 뒤에는 지금 생길지도 모르죠. 꼬르부지에도 1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현대적인 도시를 제안했었으니까.